그래서 구독자가 모르면 영상으로 답한다. 웜의 친절한 것, 뭐 이런 것이죠. 그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리자고 했죠. 김성현 님이었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름 말씀드려도 뭐 상관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질문과 자신의 소회를 주셨는데, 뭐 그냥 조금 이제 카톡에 좀 긁어오면 그 차트 3개를 보여주셨고, 70년대 초반 코어 인플레가 5%를 치고 3%까지 내려왔다가 10% 이상으로 지금 선례를 볼 때, 한마디로 이제 인플레가 내려가는 것 같다가 다시 치솟은 걸 볼 때 금융 완화를 이제 금융 인하나 이런 것들을 서둘러 하면 물가가 다시 튀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상당하죠. 실제로 상당하고, 그리고 70년대 당시에는 정부가 가계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50% 이하로 나오는데 실제보다 더 낮습니다. 정부가 한 40몇 프로 됐고, 40몇 프로도 안 됐고요. 뭐 그때는 또 그 가계부채가 별 문제가 안 됐던 게, 가계가 부채를 크게 못 내요. 미국만 하더라도 뭐 MBS 이런 게 나온 게 뭐 1930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계부채라는 건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정책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수준이 낮아서 고금리에도 전멸하지 않고 살아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런 고금리를 처방했다는 저는 사망이지 않을까요?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거의 수만 붙어두고 인플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결심을 했을지도요. 연준이 그런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 결심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다가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르면 진짜 미국이 베네메리카, 즉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미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스탠스나 발언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딱 이거죠. 정말 기름값 좀 내려가고, 재화값 내려가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 물가고, 부동산 뭐 렌트비고, 뭐 여러 가지 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내려갈 것인데,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징징 짠다고 금리를 내렸다가는 뭐 대책 없는 뭔가가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맞고 틀렸다기보다는 실제 이런 걱정, 뭐 이런 오피니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건지,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제 생각은 어떤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죠, 그죠? 네, 뭐 이게 눈 돌아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72년부터 이제 뭐 한 2000년 정도까지 이 하늘색이 뭐냐면요, 이 하늘색이 그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색이 올라갔다가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경기 후행 지표니까 요 실업률이 올라가기 직전부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됐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얀색은 뭐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리고 노란색이 그 주인공 물가입니다. 미국 CPI 중간값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뭐냐, 연준금리죠. 연준금리인데, 자, 그때랑 지금이랑 아까 그 성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채의 규모가 달랐다. 실제로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고, 근데 지금 이때랑 그때랑 하고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일단은 그 볼커라고 하면 이제 과감한 금리 인상으로 끝끝내 잡히지 않았던 물가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볼커 전에 번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금리 완화를 가면서 또 다른 인플레 씨앗을 낳은 약간 실패한 연준 의장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제 우리가 그게 흔히 기억하는 것이고, 실제 움직임은 수치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일단 그때랑 지금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볼커가 일단 공통점부터 가죠. 그러면 공통점이 뭡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인플레를 잡아야 돼. 당연한 겁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3%인데 물가가 4%씩 오르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씩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나라가 점점 꺼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돼.
그냥 물가 좀 내비두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물가 이래 잡는데도 오르고 안 잡는데도 오르는데 그냥 내비두고 그냥 일일이 하면 그냥 물가 좀 올라도 뭐 나스닥이 뭐 2만 가고 3만 가고 하면 그거 팔아서 메우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처럼 잘 안 되는 게 이게 성장보다 물가가 초월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벌어지는 만큼 경제는 점점 좀 후퇴하기 때문에 요걸 오래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이제 1차 오일 쇼크 2013년에 터지죠. 2013년에 노란색이 갑자기 표숑 오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차 오일 쇼크 요때 79년도 제가 태어났을 때는 뭐 2차라고 하지만 1차가 훨씬 컸죠.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미 미국은 코로나 이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돈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그 재활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걔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목숨 걸고 일본 놈하고 싸우고 히틀러하고 싸우고 돌아왔더니 뭐 본토는 전쟁을 한 적 없어가지고 나만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하니까 이제 이 군인들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인 지원도 하고 여기저기 막 돈을 막 뿌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뿌려서 물가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예전에는 한국 전쟁 끝나고 베트남 끝나고 하면 물가 좀 높았다가 내려오곤 있었는데 그때도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번즈도 금리를 제법 많이 올렸습니다. 제법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볼커하고 번즈하고 시장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공급 충격이 딱 터지니까 그냥 지금까지 금리 올렸던 거 무한할 정도로 푸슝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번즈도 처음에는 올렸다가 물가가 별로 안 올라오네. 금리 다시 낮춰가지고 약간 지켜봅니다. 지켜봤더니 근데 공급 충격으로 날아가니까 급하게 금리를 다시 올리죠. 근데 번즈가 고민에 빠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전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안 올랐다는 거죠. 안 올랐는데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가 터진 거면 이 공급 충격이 해결되면 물가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까지 이거 그냥 금리 올려가지고 다 주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기름값 때문에 비싸져서 힘드니까 이자 비용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가자. 굉장히 어진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춥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또 전년 대비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기고 효과로 또 쭉 내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기고 효과로 내려오다가 금리가 먼저 내려가 있고 이제 돈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물가가 내려가다가 멈춰버려요. 한 12%를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 이제 1차 오일 쇼크 끝났다고 하는데 물가가 12%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는 그때보다 상당히 안 좋아졌죠. 요때가 살벌했습니다. 제가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S&P는 뺐는데 요때 작살이 나죠. 요때 작살이 납니다. 찰리 몽고도 요때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요때 망한 것 때문에 버핏이랑 파트너가 됐다는 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79년도 정도 되니까 물가가 안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금리는 다시 올리기 전까지 내려와 버리죠. 올리기 전까지 내려오니까 물가가 내려오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심각한데 이거 물가 좀 잡아야 되겠는데 라고 했지만 뭐 뒤늦게 이 정도 올려봐가지고 물가가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보내서 이제 볼코로 바꾸죠. 담임했던 콜린 파월인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고 그때 그 대통령 늘 퇴임하고 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이제 볼코로 바꿔가지고 금리를 잡으라. 라고 해서 금리를 올려요. 그랬는데 어이없게 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볼커가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바로 금리를 한 3% 이상 올렸는데 물가가 잘 안 잡히죠. 물가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때도 볼커도 올렸다가 다시 낮춥니다. 근데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한번 올렸고, 근데 이러니까 어떻게 돼? 실업률이 뒤늦게 급등하잖아요. 그 실업률이 여기 때 터졌으면 리세션이 이때쯤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놀래서, 그러니까
행정부에 사인 보낸 거죠. 야, 잡으라고 했지, 뭐 초과상을 다 태우라고 했냐? 라고 해서 일단은, 이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금리를 확 다시 낮춥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냥 물가가 뭐 금리하고 상관없이 지갈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건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레이건을 복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물가만 잡아라. 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자기가 지명했던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단임으로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었으면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최소한의 사인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기다려봐요. 조금 기다려보다가 클린턴이 그냥 믿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간 거예요. 간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랬더니 이제 물가는 잡히긴 하는데 대가가 졸라게 컸죠. 자, 이 스토리는 제가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에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번즈가 물가 가지고 씨름하고 할 때는 어때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간 적이 없죠. 100이 뭡니까? 뭐 저 밑에 있지. 80 얼마까지 가 있지.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다른 게 뭐라고? 달러가 다르다. 지금 달러 강세잖아. 근데 지금 달러 약세요. 그런데 요 정도까지 올리고 심지어 처음에 뭐 이렇게 올렸을 때도 달러는 밑에서 기고 있다가 두 번째 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달러가 강해집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금리 수준은 똑같잖아. 내렸다가 다시 올리게 됐지만 여기까지 절대 수준은 똑같은데 왜 처음 올렸을 때는 달러가 이것밖에 안 되고 100도 안 되고 뭐 80 얼마다가 왜 두 번째 올린 이후로 급등을 해가지고 뭐 100을 그냥 시원하게 뚫어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번즈냐 벌커냐가 있는데 번즈도 초반에 금리 여기서부터 여기 올린 거 생각하면 절대 작게 올린 거 아니다. 절대 작게 올린 거 아니고, 그리고 볼커도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실업률 올라가니까 뭐 하면서 눈치 보면서 하다가 레이건이 사인 주니까 81년 들어서 그냥 쭉 갔다는 거. 지금까지 좀 큰 화면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랬다. 앞에 그걸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사실 볼커 초기나 번즈나 후반부가 달랐다 뿐이지, 번즈는 여기에서 만약에 레이건이 아니라 번즈가 바뀌지 않고 재임을 했다 하더라도 레이건이 만약에 세게 가라고 했으면 번즈도 세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볼커도 예를 들어서 야, 그렇게 경기 죽이다가 나 재선하는 거 말아먹을 생각이냐, 그만해 라고 했으면 꼬리 내렸겠죠. 한번 내린 적이 있잖아. 그러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실패한 연준의장, 성공한 연준의장으로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볼커는 위대한 중앙은행 매파의 상징, 번즈는 망한 물에 물 탄 같은 의장, 이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제 트윗을 했는데 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연준 건물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준 건물에서 이제 그 역대 의장들 그게 있었나 봐. 근데 그게 이제 치우러 오신 분들이 청소부가 있었는데 잠깐 액자 이야기가 나온 거야. 청소를 하다가. 그래서 이분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청소부가 그 인플레를 못 잡은 양반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의 존재의 의미가 물가를 잡는 건데 물가를 못 잡은 의장으로 남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름도 잘 오락가락 하는 사람도 그냥 저 사람이 인플레 못 잡은 사람이지가 된다. 그래서 연준 의장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서 약간 매파적인 메시지를 남긴 거죠. 파월도 그게 되기 싫어서 생각보다 강하게 갈 것이야 라고 이제 얼마 전에 메시지를 하기도 했는데 뭐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저는 여기서 연준이 정말로 경제만 보나? 진짜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달러의 반응이 다르잖아. 여기 앞에 거 달러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왜 달러는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나? 그죠? 이 전까지는 사실 지금 하얀색이랑 다른 색들이 크게 연관관계가 있나요? 굳이 따지면 하늘색이죠. 하얀색만 연관관계가 있어요. 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미국 경제 나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달러 빠지는 거야, 그냥. 그죠? 근데 그조차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외환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큰데 외환 시장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였다는 거죠. 근데 왜 요때부터는 반응을 했고 요때는 또 왜 이렇게 빠졌지? 그러니까 물가하고 금리만 얘기, 노란색하고 빨간색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크다. 미국의 국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나라가 강대해지면, 특정 나라가 강대해지면, 특정 나라의 통화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당연히 강해지지. 당연히 강해지지. 아니,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초강국이었으면 그 지랄이 됐겠냐. 터키가 앞으로 너무 잘 나갈 것 같으면 리라가 그렇게 됐겠냐. 아닌 거잖아. 근데, 그럼 미국이 앞으로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나올 것 같으면 달러가 강해질 것이고, 좀 미국보다 안 미국들이 나을 것 같으면 달러가 빠지겠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통화 정책도 전시 때가 있고 평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까 이거 설명드린 것인데, 아이고. 왜 달러가 강해졌냐? 달러가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자, 보세요. 요때 75년, 뭐 80년 요때 기억을 좀 되돌려 봅시다.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많겠지만, 저도 뭐 돌잡이 때라서 79년 그때 뭐 81년이라고 하면 도진할 때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보면, 자, 그때는 미국의 안보 전략, 전시하고 평시가 있습니다. 자,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뭘 했어요? 물론 뭐 그 전부터 있었다지만, 소련에 대한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80년대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다이다이 깬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이면 100 미국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미국하고 소련이 붙으면 다 망한다고 했지. 누가 이긴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못했죠. 알 수가 없지. 물론 지금도 핵으로 싸우면 둘 다 죽겠지만, 그거 빼고 싸우면 이제 뭐. 그때는 핵 빼고 싸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소련이 이긴다는 사람들 많았을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80년대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레이건이 좀 이제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온 정도. 레이건 때 그 투표 결과 보면 온 50개 주가 다 시뻘겋습니다. 다 공화당 몰표가 나왔고 한 70%인가 받아요. 미국에서 우리도 지금 70% 받아 대통령 될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미국도 막 거의 솔직히 49, 51, 대승하면 45대 55잖아, 요즘은. 근데 70%, 뭐 젤렌스키가 70%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정권이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해가지고 왔다는 건 뭐겠습니까? 국민이 그 정권에 요구하는 게 뚜렷하고 그걸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였어요? 공산 진영의 이 견제를 확실히 가자. 그러니까 소련 저거 없애자. 같은 거. 소련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소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주유소잖아.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금리를 올렸을 때 달러는 약했습니다. 근데 레이건이 사인을 주고 볼거가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달러가 강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게 있죠? 미국의 재정정책이 달라붙습니다. 금리도 높이고 재정정책도 높이고, 한쪽에서는 가속기 틀고 한쪽에서는 제속기 트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건 누구다?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여기서는 달라져. 왜? 지금 보세요. 두 엔진을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돌리면 미국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를 잡는데 금리가 높아져서 나오는 부작용을 정부가 재정 지출로 떼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전 세계가 오일 쇼크 때문에 힘든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훨씬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도 인플레가 높지만 미국만 높은 게 아니니까. 왜? 그때는 그냥 오일 쇼크, 왜 오일 쇼크? 우리도 오일 쇼크 때 73년에 처음으로 택시가 LPG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뻔 했다니까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재정 정책하고 긴축 정책을 같이 사실 둘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조합으로 강행하니까 다른 나라보다 글로벌보다 공산진영보다 미국의 성장이 나오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억지로 성장하는 거지만 정부가 계속 돌리는 거니까 그래도 성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강해집니다. 미국으로 돈이 다시 유입돼요. 유입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달러가 강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잡히고 수입 물가가 잡히면 생산자 물가가 잡히고 생산자 물가가 잡히면 소비자 물가가 잡히죠. 쭉 내려옵니다. 물론 금리랑 같이 아름답죠. 물론 일반 사람들은 개판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실업률이 뭐 거의 이 꼭대기를 물가가 제일 처음에 꼭대기를 찍고 그 물가 잡으려고 금리가 꼭대기를 찍으니까 실업률이 꼭대기를 찍고 마지막으로 달러가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니까 끝이 된 겁니다. 그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80년대 얘기할 때 7, 80년대 얘기할 때 중요한 사건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1,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 자주 하는데 그게 그때 80년도 때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87년에 블랙먼데이잖아요. 87년 10월에 그냥 하루아침에 22% 빠졌던 거. 그때는 왜 빠졌냐? 미국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소련을 잡기 위해서 가습기와 제습기를 동시에 틀어서 전기세 출혈을 감수하고 걸어서 또 이걸 해내서 결국엔 달러를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달러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를 할 수 있는 모든 게 싸지는 효과가 생기죠. 대표적인 게 원자재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중에 왕은 당연히 석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86년도에 브렌트유가 발견됩니다. 북해유전이 발견되죠. 공급 충격이 아니고 공급의 폭발이 나온 겁니다. 달러가 강한데 달러가 이 정도 수준이 요 정도 있는 86년이니까 요 정도 수준에 제가 유가까지 넣었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말로 설명드릴게요. 달러가 이 정도까지 강해졌고 미국 금리가 그래도 내려왔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폭발했습니다. 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살이 났죠. 당연히 작살 났습니다. 당연히 작살 났고 그래서 소련이 결국 자빠지고 87년 10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뉴욕으로 옵니다. 만약에 소련이 이겼으면 고르바초프가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졌으니까 뉴욕에 가가지고 요걸 하고 그러고 나서 87년 10월에는 이미 작살을 날 때, 이거 공식적으로 작살을 난 거고, 미국이 내부로 봤을 때는 소련이 이제 복원이 안 될 정도로 쓰러졌다 판단되니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로 해서 이 강했던 달러를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죠. 플라자 합의하면 다 엔화 강세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강세로 가기로 했던 그 소독 마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간에 다 이탈을 해버려서 엔화만 끝까지 강세로 간 거라서 결과적으로 엔화만 생각하시는데 시작은 미국 외 5개 주요 통화의 강세 전환이었잖아요. 최소한 2년은 갔습니다. 나중에 엔화만 남지만 한 2년 정도까지는 뭐 그 소독 그 마르크 이런 것들도 강세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그럼 시장은 뭘 느끼냐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좋았던 거는 소련을 잡기 위해서 금리하고 고금리하고 재정정책이라는 어울려 하는 정책조합을 강하게 하드 드라이브 했는데 소련이 다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이 된 게 확인되니까 이제 달러를 약세로 돌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일궈졌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성장했던, 그러니까 주가가 73년도에 반토막이 나고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라도 고점 회복하는 게 82년이에요. 그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때는 충격이 컸거든요. 찰리 먼거가 망할 정도로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뭐야? 지금 올해보다 더 났거든요. 그러면서 도찐갱신 하다가 이제 돌아서 가지고 갔는데 2차 오일 쇼크 때는 오히려 주가가 거의 안 빠집니다. 2차 때는. 요거 때문에. 1차 때는 미국이 그냥 대책 없이 당했는데 2차 때는 작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시장이 이걸 읽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그 어울리지 않는 정책 조합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인이 85년 플라자 합의와 87년 그 고르바초프의 방안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게 끝나겠구나. 그러면 주식은 팔아야겠네. 라고 해서 언제 팔까 하다가 서로 눈치 보다 한 놈이 파니까 다 같이 팔아버리자가 87년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거대한 시장의 흐름은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뭐 미국의 안보 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뭐 저의 음모론입니다만, 근데 그 무시하기에는 너무 이제 뭐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최근 이야기도 한번 그 옛날 차트 보여드렸으니까 요즘 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요즘 것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역시 이제 달러가 이제 하늘색이고 빨간색은 이제 연준 금리 그리고 하늘색은 실업률 노란색은 그 CPI입니다. 아까보다 진폭이 큰 이유는 아까 너무 커가지고 최근이 짜부가 돼서 이 부분만 확대를 시킨 거예요. 확대를 시킨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94년, 그러니까 올해같이 금리를 뭐 빡세게 올렸던 게 역사상 최초고 그 다음이 94년이라고 많이 이 얘기 나오는데 94년 때 금리를 많이 올리죠.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간차를 두고 달러가 강해졌죠. 그냥 문제는 달러가 강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미국 시장에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대세 상승 그러니까 막 지금 작년 말까지 대세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10년을 넘는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되면 그냥 미국은 그냥 믿고 더블로 가도 해도 돼요. 아니면 뭐 그게 무한 매수법을 써도 됩니다. 언제겠느냐? 어때죠? 실업률이 내려가는데 금리가 별로 안 올라갈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를 겪으셨으면 금리를 빡세게 올리면 시장이 작살난다는 것은 혁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금리가 짱이다라는 것은 올해 뼈저리게 느끼셨을 테니까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인데 안 올리는 게 최고죠. 그죠?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뭡니까? 지금 연준이 왜 금리를 왜 안 내린다 그래? 고용이 타이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용이 타이트해지고 있잖아. 근데 금리가 찔끔찔끔. 요때는 아예 아무리 금융위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때는 뭐, 그래, 금융위기니까. 근데 좀 지나가 보니까 2013년 정도 됐는데 연준이 세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절대 실업률이 낮은 상태인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때도 4번 한다더니 1년에 한 번으로 미루고 그럴 때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 코스피 대세 상승장 달러 약해질 때죠. 달러 약해지고 거시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할 때 많이 되니까 그 두 개가 달러 약세 때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이제 그 코스피는 전 세계 1위가 되는 건데 올해는 뭐 거꾸로 돼가지고요. 전 세계 거의 20등 중에 19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보셔라. 그거 설명드리고 이거 최근에 거는 또 최근에 건 많이 했으니까 최근에 거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실업률 내려갈 때. 근데 실업률 내려갈 게 또 뭐가 있겠냐? 뭐 모르죠. 또 어떻게 이게 될지. 이건 코로나니까 좀 특이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CPI도 사실 그때부터 쭉 내려왔던 물가가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투자하실 때 미국 CPI 보신 분 없죠? 그건 왜 봅니까? 차라리 웹툰을 보지.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CPI 내려오고 달러도 찍고 내려오는데 금리가 여기까지 와 있네. 4.5까지 와 있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질문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완화로 섣불리 못 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단순히 물가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는 미국의 대안보 전략, 외교 전략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을 아예 넘어가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80년대 그렇게 어떻게든 물가를 잡았어요. 물가를 잡고 나서 그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처 총리하고 같이 신자유주의의 이제 그 상징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신자유주의가 이제 주로 뭡니까? 시장에 이제 많은 권한을 주는 거죠. 시장의 기능이라고 가격의 발견인데, 요거를 이제 그 중시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웬만하면 여기에 이게 뭐 개입하지 않고, 웬만하면 시장에 맡기고 민영화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을 다른 정부들보다 더 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자체가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연준한테 자꾸 시장에 개입하라고 이게 압력 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물론 물가 잡아야 될 때는 파인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상황이고 물가보다 소론을 잡아야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던 것이고, 이제 80년대가 확 넘어가면서 이제 소론이 그냥 이제 허물어져 가고, 이제 더 이상 구체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때는 시장한테 많이 맡겼죠. 그러면 그 시절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도 때는 옐런 그리스펀이 어떻게 또 8년 동안 이제 볼커가 하다가 이제 그리스펀으로 넘어왔는데, 그리스펀 때는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 정말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중앙은행다운 일을 할 수 있었어. 왜? 일단 임기가 20년이었죠. 19년 5개월인가 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민주당, 공화당 왔다 갔다 해도 어느 당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눈치를 봐야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내 눈치를 봐야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지금 미국을 위협한 주적 없죠. 90년대 누가 미국을 위협하겠습니까? 소련 망한 지 91년도에 다 망했고, 이제 외계인밖에 없잖아요. 외계인 침공만 아니면 미국은 그냥 이제 세계 유일한 패권 국가야. 그때 중국은 아직도 개그러지였고, 그죠? 그럼 일본은 미국의 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랬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중앙은행장이 그냥 오로지 뭐만 보면 되냐? 경기만 보면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따라 이제 눈 돌아가는 그래프가 많은데요. 주황색이 뭐냐? 미국의 경기 순환 지표입니다. 경기 순환 지표고, 빨간색이 아까랑 똑같이 미국의 금리고요. 노란색이 동일하게 미국 CPI 중간값이고, 그리고 이게 S&P 500입니다. 하늘색이 그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운전할 때 램프로 빠지면서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일단 감속해야지.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때는 감속을 해야죠. 그죠? 다 드리프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막 돌고 있는데 힘주다가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으면 이제 날아가는 것이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올려야겠다 하면 언제 올려야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올려야지. 그죠?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금리 올리면 그냥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크 밟는 거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악셀에 발을 좀 떼고 좀 빨리 간다 싶으면 살짝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가장 스무스한 거죠. 가장 스무스한 거. 그래서 뭐 물가 얘기를 하지만, 그린스펀 시대부터 최근 거를 보면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린 시기, 요때 제가 표시해놨죠. 요때 금리 올렸죠. 요때 금리 올려죠. 요때 올리죠. 요때 올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인데, 요때 보면 하나같이 경기가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확인하고 올립니다. 경기가 먼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갑니다. 경기가 먼저 올라갔죠. 금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지길래 일단 멈췄죠. 1년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돌아가네. 역시 기꺼이. 그러니까 연준은 평시 때는 경기를 보는 겁니다. 평시 때는.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를 올려놨다가, 그래야 경기가 나빠질 때 낮출 금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스무스하게,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핸들링이 좋으시네. 딱 그거였던 거죠. 핸들링이 아주 좋았죠. 그게 그 앨런 그리스펀한테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호칭도 주게 됐고, 이게 94년도 마찬가지고, 99년 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 초반 때도 마찬가지고, 2015년 연말부터 올렸을 때도 똑같습니다. 경기 순환 지표를 보고 움직인다고 봐도 될 때였어요. 근데 지금 위험한 게 뭡니까?
경기가 바닥을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꺾이고 있고 심지어 선행지수 기준으로는 점점점 꺾이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연준이 돌았거나 아니면 전시 상태다. 전시 상태다. 언제부터 전시가 됐을까요? 작년 10월 말. 그러니까 파월은 지 주식 팔고요. 11월 30일 날 이때까지 스탠스를 뒤집죠. 일시적이었다고 했던 걸 뒤집고 그러고 나서 전시답게 작전하듯이 금리를 올리죠. 마음이 너무 급해 보였잖아요. 아무리 10배가 조금 높게 나왔기로서니 블랙아웃 기간에 기자한테 한마디 흘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서 50 간다는 게 75로 올리고 그리고 75를 4번 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물가도 물가지 누가 칼 들고 협박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올릴 것 같지만 얘기하고 그렇게 급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시다. 이건 전시다. 실제로 전쟁이잖아. 실제로 2월달에 전쟁이 터졌잖아. 그럼 볼커 때 볼커가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빡세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때도 저지 상황이었거든요. 저지 상황. 물론 그때는 소련을 완전 작살내는 거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나 중국을 적당히 견제하는 거지 소련처럼 붕괴시키는 건 아니에요. 붕괴시킬 거까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지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내년은 저는 이제 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인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죽은 경기는 우리는 살릴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우리보다 자산 축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한테 고민거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전시 상태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올해는 정말 아무런 자연재해나 이런 거 없이 경제 침체 선언도 없이 투자자들이 백몇십 년 만에 가장 힘든 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연준이 전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전처럼 물가가 처박혀 있고 전 세계가 다 연결돼 가지고 금리 좀 낮춘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들썩들썩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으면 중앙은행이 할 일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경제 논리로만 다 갔던 게 시장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로 갔던 게 신자유주의면 지금은 다시 대립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안보에 맡기는 거예요. 안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안보는 시장 입장에선 비용이죠. 인플레의 요소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처럼 인플레가 낮아지지 않는다더라도 일단 중앙은행 중심의 미국 민간 중심의 이런 시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평시 상태, 우리 역사상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평시 상태의 연준의 행동만 가지고 믿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금리고 뭐고 러시아 죽이려고 다 올린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타협을 할 거라고 봐요. 다 죽는 건 답이 아니잖아. 그렇죠? 러시아에서 뭐 좀 하면 됐지 뭐 꼭 그렇게 사단을 내가지고 뭐 미국 경기 망하면 러시아도 뭐 푸틴도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나요?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다못해 한국전쟁처럼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도 어디까지만 도와주고 러시아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이제 암묵적으로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을 하면 또 전쟁의 영향이 격화되면 이제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 내년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올해는 이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의 금리 정책은 사실 전쟁이나 안보적 상황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간다면 진짜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죽어보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연준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놨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미국 행정부도 백악관도 고민에 좀 상태를 보면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다가 한 시간짜리 강의를 해버렸네요.